네, 반갑습니다. 6월 22일에 시행됐던 의료기술직 서울시 시험 치시는 분들 다들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할 건데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험을 치신 분들보다는 시험을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트렌드로 현재 문제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문제와 정답이 다 이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은 아마 다 체크하셨을 거고, 만약에 이제 이미 시험을 치신 분들이 이걸 들으시는 거라면 아마 뭐 이렇게 좀 긴가민가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지라는 그 고민 걱정 때문에 아마 들어보시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험이 앞으로 어떤 트렌드로 나오는지, 어떤 난이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관련해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족은 빼고 제가 일단 이 문제를 보면서 생각했던 어떤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난이도,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 제가 봤을 땐 전반적으로는 좀 쉬운 편에 속했습니다. 뭐 너무 쉽다, 뭐 정말 이거는 그냥 눈 감고 풀겠다, 요 정도 문제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내가 충분히 공부했고 내가 꼼꼼하게 공부를 했다면 만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쉬운 편이었고, 중간중간에 조금 걸리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것도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타 과목을 제외하고요, 생물만 봤을 때 합격선은 90에서 한 95점 정도 받으시면 합격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기 합격 기준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트렌드가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대방고시학원 홈페이지에도 올렸지만 총평을 보시면은 문제 유형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단답형, 단순하게 문제 선지 써가지고 답을 바로 찾는 단순 지식형 문제죠. 단답형 유형 문제랑,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고르는 거, 그리고 보통 우리가 K형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런 유형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자료 분석형, 그죠? 자료가 나오면은 뭐 그림, 도표, 그래프, 아니면 뭐 제시문, 뭐 등등등 어떤 자료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문제를 찍는 그런 형태의 문제,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단답형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 시험의 유형이죠. 근데 그런 유형 문제보다는 좀 더 좀 분석해야 되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모두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부를 좀 꼼꼼히 하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유기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전학이다 이러면 특정 유전학 파트에서 한 부분만 딱 이해하고 그것만 공부해 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있는 반면에, 어떤 문제도 있냐면 생물학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다 이해하고 유기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하나만 공부해서 될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 파트가 힘들다 그래서 그 파트를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기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를 시작할 건데, 사실 뭐 말은 해설 강의지만 제 홍보예요, 홍보. 그죠? 솔직해집시다. 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그냥 홍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시험에 나온 거 보시면은 뭐 제 강의를 듣고 인터넷이나 현장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거나 조금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문제를 이제 이번에 박노광 교수님께서 기본 개념 강의하시고 기출문제 강의하셨죠. 그 이후에 단원별 문제풀이, 모의고사 문제풀이, 파이널까지 제가 다 담당을 했었는데, 단원별 문제풀이랑 모의고사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를 직접 다 제작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제가 다 직접 제작한다는 거는 기출문제라든지 문제 트렌드, 유형 같은 것들을 제가 고민해가지고 문제화 시키면서 이런 개념은 꼭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개념은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유기적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문제에서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문제도 풀면서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보기 1은 어떤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보기 2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우리는 기본 교재책에 그림이 그대로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쭉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게 맨 마지막에 있는 성염 색채가 XXY라는 게 눈에 띄죠. 그럼 이건 돌연변이고, 돌연변이니까 특히 어떤 거? 그쵸,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 다음 여기 보면 A랑 B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이제 4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염색체는 상염색체로 이 둘이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상동염색체라고 부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은 A와 B가 상동염색체 맞고요. 이 사람은 터너 증후군이 아니라 클라인펠터죠. 터너 증후군 X 하나만 있는 경우고, 이 핵형 분석 결과에서 관찰되는 상염색체 수는 44개이다. 그러면 세면 되잖아. 쭉 봤더니 1번부터 22번까지 각각 다 2개씩 존재하죠. 오케이. 그러면은 22번이 2개씩 존재하니까 44개 맞구나. 괜찮죠?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이게 제가 이미 월별 모의고사라든지 월별 모의고사에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이렇게 가, 나 해놓고는 니은에 가와 나는 상동염색체이다 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여기를 맞춰라. 요 개념을 이해를 해라. 뿐만 아니라 단원별 문제풀이 하는 과정에서도 핵형의 XXY인 경우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니까 꼭 기억하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로 만든 적도 있어요. 물론 저는 단원별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쉽게 출제를 안 해요. 조금 어렵게, 그리고 좀 더 복잡한 개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보통 선지 하나가 문제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문제를 출제를 했었다라는 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쉬운 문제였고요. 두 번째,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비경쟁적 저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 골라라. 비경쟁적 저해제는 제가 경쟁적 저해제하고 일반 저해제가 없는 경우 세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그래프로 그리면서 설명 다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물론 개념에서 당연히 공부를 하셨겠죠. 기억봐.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자리에 결합을 한다. 자, 비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경쟁적 저해제는 활성 부위라고 해서 기질이 결합하는 부위랑 경쟁을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활성 부위가 아닌 부위에 결합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고요. 최대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아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뭐지 하셨을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일단은 요 밑에 있는 거 보면서 할게요. 제가 2024년 모의고사 문제풀이 3회에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표화시킨 다음에 경쟁적 저해제랑 비경쟁적 저해제의 KM 값과 Vmax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하면 KM 값은 증가하고 Vmax 값은 일정하죠. 그 다음에 비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하면 KM 값은 일정한데 Vmax가 감소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림까지 그리면 설명을 했거든요. 그럼 Vmax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감소한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효소의 구조 변화, 그죠? 비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활성 부위가 아닌 부위에 결합하면서 활성 부위를 어그러뜨리거나 아니면 모양을 변형시킬 거야. 그러면서 기질이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오케이. 맞고요. 기질 농도가 증가하면 저해제 효과는 감소한다. 이 내용은 경쟁적 저해제에 대한 설명이죠. 경쟁적 저해제는 활성 부위에 대해서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기질 농도를 급격히 증가시키면 그만큼 저해제는 활성 부위에 결합할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경쟁적 저해제에 대한 설명이었다. 정답은 기억 디귿이고요. 마찬가지 제가 밑에 모의고사 문풀 하면서도 그 설명을 적어놨어요. 비경쟁적 저해제는 활성 부위가 아닌 부위에 결합을 한다 라는 내용까지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제 강의 듣고 공부하시는 분들이었다면 크게 문제없이 해결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 1번에 사람의 대뇌, 소뇌, 간뇌 연수를 특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옳은 거 골라봐라. 자, 요거 내용들을 보고 밑에 있는 걸 푸는 건데
이게 약간 느낌이 자료 분석형 같긴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 지식형 문제예요. 자, 몸의 평형을 유지한다. 이걸 누가 해요? 그렇지. 평형 유지하는 건 소뇌가 하고요. 그 다음에 시상과 시상합으로 구분된다. 이 뭐예요? 그렇지. 감내 얘기고요. 자, 감각령, 운동령, 연합령으로 구분된다. 이거 뭐예요? 그렇지. 대뇌. 심장박동, 호흡, 운동. 이거 연수. 제가 이거 연수 되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생명활동의 중추 해가지고는 3가지 안 하면 죽는다. 이러면서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심장박동, 호흡운동, 그 다음에 소화운동. 이렇게 3가지는 연수가 담당하는데 생명활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었죠. 오케이. 기억. 가는 무릎 반사, 배뇨 반사. 자, 무릎 반사 하면 딱 떠오르죠? 척수. 간 틀렸네. 그 다음에 니은. 나는 혈당량과 삼투압 조절. 그죠? 특히 누구의? 시상하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내니까 간내 시상하부가 한다 하면 되겠죠. 맞는 표현이고요. 안구운동과 동공반사 조절한다. 누가 해요? 그렇지. 이거는 중간내. 리을. 라는 기침, 재채기, 눈물 분비의 중추이다. 그죠?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반사 얘기할 때 3가지 얘기를 했어요. 반사는 동공반사가 하는 중간뇌. 그 다음에 얼굴 쪽에서 일어나는 연수반사. 그 다음에 목 아래로 해가지고는 몸에서 일어나는 반사를 척수가 담당을 한다. 3가지를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 기침, 재채기, 눈물 분비 전부 다 뭐예요? 얼굴 쪽에서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얼굴 반사랑 관련돼 있는 연수겠네요. 괜찮죠? 정답은 니은, 리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고 문제가 길지만 사실상 그냥 단순 지식형 문제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단원별 문제 풀이할 때 뇌 구조 해가지고는 각각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소뇌가 망군도 홍채 조절, 항상성 유지 조절, 싸움 도망 반응, 몸의 균형 평형 이런 거 다 제가 문제로 만들었고요. 마찬가지 모의고사 문풀할 때도 똑같이 그런 영역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달라 해가지고는 이렇게 제가 문제화 시켜서 만들었던 것까지 아마 공부를 하신 분들이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다음 4번. 4번. 이게 기출이었었는데 또 나왔네요. 이게 되게 자주 나와요. 이상해. 그래서 제가 이번 올해 시험을 단원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아이도 기억이 나요. 6번 문제 설명할 때 OCHN까지는 우리가 기출이 한번 됐던 건데 그 뒤에 필수 원소 양이 조금 순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카페 가서 소금 먹자 하면서 이제 드립까지 쳐가지고는 끝까지 외웠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왜냐면 앞으로 시험이, 그러니까 이미 OCHN이 시험에 나왔는데 또 나오리라는 생각을 안 하고 아마 나오더라도 이렇게 길게 좀 더 많은 내용을 다룰 것이라 생각을 해가지고는 제가 이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시를 했었는데 올해도 그냥 이렇게 3-4개 정도 이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이 3-4개의 원소에 대해서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렇죠. 답이 바로 나오죠. 산소, 탄소, 수소 해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단순 지식형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4번 문제 보면서 야, 이번에 내가 가르쳤는데 이게 또 나왔네 이러면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다음 5번. 인간의 감각 수용기 중 청각에 속해 있는 수용기. 청각을 찾아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문제를 만들었어요. 단원별 문제풀이 116번에 보시면은 감각을 받아들이는 에너지 형태에 따라 수용기가 달라진다. 그 다음에 감각 수용기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골라라고 했는데 이 정답이 기억, 니은, 티끌, 리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청각 수용기는 아니란 소리야.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청각은 기계적 수용기에 포함된다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청각은 기계적 수용기에 들어가니까 이건 따로 기억을 해라. 근데 그게 문제로 나온 거야. 청각 속해 있는 거 누구냐고. 기계적 수용기 답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이 물론 실제로는 아니겠죠. 실제로는 아닐 거예요. 아닐 건데 어떤 의심까지 드냐면 야, 혹시 출제위원이 내 자료를 좀 가져갔나? 이런 이제 의심까지 든 거예요. 물론 아니겠죠. 우연히 일치한 걸 거예요. 됐죠? 아무튼 좀 저는 기분이 좋았다라는 점. 그래서 5번 정말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자, 6번 마찬가지. 6번도 굉장히 쉬운 문제. 단순 지식형 문제죠.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멸종될 확률이 낮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명체가 그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고.
종 다양성은 종의 수가 많을수록 전체 개체 수에서 각 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균등할수록 낮아진다. 아니죠. 전체 개체 수의 종이 많고 비율이 균등하면 당연히 종 다양성이 증가한다. 제가 균등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설명하겠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개체 수, 똑같은 종수라고 할지라도 균등한 정도에 따라 가지고 종 다양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디귿, 강, 습지, 사막, 산림, 초원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한다. 그죠? 이거는 이제 맞는 정의죠. 정답은 디귿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 풀이 때도 제가 이걸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이거는 하나 나눠가지고는 이 내용을 읽고 종 다양성인지 유전적 다양성인지 이런 것들을 문제를 푸는 형태로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넘어가서 자, 7번 문제가 좀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물학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전체 내용을 잘 유기적으로 이해하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ATP를 소모하는 게 뭐냐? 그러면 봐봐요. 능동수송이랑 촉진확산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수송 파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근육수축은 저기 뒤에 근수축과 관련된 있는 파트가 따로 있죠. 마찬가지 체온유지는 항상성 유지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다 각자 다른 파트에 있는 건데 ATP 에너지 소모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마 아실 거야. 그렇지, 당연히 능동수송은 ATP 억지로 농도 기울기를 역행하는 거니까 ATP를 써야 된다. 근수축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ATP 쓴다는 걸. 그죠? 근수축 과정이 있었잖아요. 촉진 확산, 이거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현상이니까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문제는 체온 유지인데 이 체온 유지를 제가 설명을 할 때 물질 대사 파트 할 때 제가 설명을 했어요. ATP,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영양 물질을 흡수해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낼 텐데 그 에너지 유형이 ATP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열 에너지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 근데 열 에너지는 주로 체온 유지에 이용을 하고 ATP는 생명 활동에 이용한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체온 유지에 ATP를 사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체온 유지에 쓴다. 즉,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체온 유지에 주로 쓰기는 하지만 만약에 모자란다면 ATP 에너지까지 이용하면서 체온 유지에 쓸 수 있다는 점까지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박노광 교수님도 이 내용을 설명을 하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충분히 개념 공부를 하셨다면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딱히 뭐 단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 이것도 이제 선천면역 관련해가지고 진짜 간단한 기본 개념 문제 물어본 거죠. 선천면역,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배웠던 거는 인간의 선천면역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무척추동물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지금 물어본 거는 인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쵸? 척추동물, 인간의 선천적 면역이 뭐냐? 피부는 외부 방어 막는, 맞죠? 선천면역, 1차 방어죠. 호중구는 뭐예요? 식균 작용하는 거잖아. 식균 작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선천적 면역에 들어가죠. 인터페론도 마찬가지고 보채개도 마찬가지. 그죠? 요거는 정답이 기역, 니은, 티끌, 리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파트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셨다면 굉장히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번. 보기는 사람 심장의 정기적 활동 기록을 관찰한 결과이다. 심장에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위로 가장 옳은 것은,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빠르게 해결이 되는데 어떤 상황을 주고 판단하고 파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읽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심방은 정상적으로 정기적인 수축을 한다. 그러니까 심방은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심실은 몇 박동마다 수축을 하지 않는다. 아, 심실에 문제가 있구나. 그럼 심실로 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박동의 자동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동방결절, 그 다음 방실결절로 이어지는 형태의 박동이 이루어지죠. 그때 동방결절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은 심방은 정기적으로 수축을 할 거야. 근데 심실은 방실결절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수축을 못 하겠구나. 그래서 정답 3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오케이. 오케이. 넘어갑니다. 10번. 10번 참. 제가 10번 문제 보면서, 야, 이게 뭐지 싶었어요. 왜냐면, 문제 유형을 보면은, 이게 자료 제시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고,
요거를 읽고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걸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문제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사례에 대해서 용어를 가장 적절하게 쓴 건 뭐냐. 1800년대 초에 15명의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이 아프리카와 남미 중간 대서양에 있는 작은 군도에 정착지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과는 격리되어 자손을 낳고 살게 되었다. 약 150년 정도 지난 후에는 이 섬에 정착한 식민지 개척자들의 후손 집단에서 나타난 특징이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대림주전자 빈도가 원 집단, 이전 집단과 이제 떨어져 나와가지고 형성됐으니까 원 집단이 있겠죠. 그래서 그에 비해 10배 높게 나타났더라.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한 부분에 떨어져 나와가지고는 그 떨어져 나와 있는 이 무리 집단이 새로운 개체군을 형성하는 창시자 효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24년 모의고사 문풀 6회에서 똑같이 생겼죠. 아니, 제시문도 사실 읽어보면 이 답이 창시자 효과였거든요. 그러니까 답도 똑같아. 창시자 효과로. 내용을 읽어볼게요. 아일랜드인에 대한 자료래. 저도 이 내용을 찾았거든요. 아일랜드인이 되게 특이하다. 우리 그 알고 있는 그거 있잖아. 빨강머리엔. 빨강머리엔이 빨간 머리에 주근깨 있고 몸 하얗고, 그죠? 그거 얘기하면서 제가 아일랜드인 좀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통계적으로 적발과 벽안의 비율이 아일랜드인에게 유독 매우 높다. 백인 중에서도 매우 밝은 피부를 갖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특징적인 백옥 같은 피부색은 약 10,000년 전에 중동에 살았던 단 한 명의 남성 유전자에서 기인하는데, 그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서 아일랜드에 정착하게 되고 현재 아일랜드인의 피부색 기원이 되었다. 뭐예요? 중동에서 한 명 떨어져 나와가지고는 새로운 집단을 형성한 거잖아. 그죠?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 그러니까 내용이랄까 뭐랄까 그 물어보고자 하는 바는 똑같아요. 근데 단지 이 제시문이 다를 뿐인 거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도 이 문제 보면서 11번 문제 충분히 푸셨다면 문제없이 해결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죠? 네. 11번 그람 양성세균에 대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해당되는 걸 모두 골라봐라. 기억, 그람 음성세균에 비해 펩티도 글리칸층이, 그죠? 양성은 두껍고 음성이 좀 얇다. 그죠? 틀렸고. 그람 염색법으로 염색하면은 진한색, 가로치고 보라색이라고 제시를 해줬죠. 보라색으로 염색된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세포벽 바깥쪽에 지질다당체로 이루어진 막이 둘러싸고 있다. 제가 이거를 문제로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단원별 문제풀이 265번 보시면은 그람 염색법을 통해 원핵생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양성균과 음성균이 있다. 그때 펩티도 글리칸층 기억에서 물어봤죠. 그죠? 그 다음에 색 염색하는 거 색깔까지 표시를 했어요. 제가 보라색, 붉은색이라고. 그 다음에 항생제 저항성 약하다. 이거는 이제 여기 기니디 선지에 없었죠. 항생제 저항성. 그 다음에 지질다당체 있다 없다 관련해가지고 마지막 디귿번에 있죠. 그람 양성균이 지질다당체가 없고 얘는 있다 해가지고는 문제 4번, 답은 4번이다 했던 것까지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기니디화 시킨 거예요. 그냥 똑같은 문제인 거 사실은. 심지어는 선지도 똑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세포벽 바깥쪽에 지질다당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그람 음성균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니은만 맞겠네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요. 참 신기해요. 저도 이런 거 보면은 내가 무슨 돗자리 깔고 제가 이거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좀 신기했어요. 12번 세포 과정 중에 ATP를 생산하지 않는 단계. 아까 우리 ATP 에너지 쓰는 거 어디다 쓰냐, 이번엔 생산은 어디서 하느냐. 자, 이거는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세포호흡 과정이라고 하는 전 과정을 보통 일반적으로 해당 과정, 그 다음에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그 다음에 산화적인 산화, 이렇게 이제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전자전달계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를 좀 구분을 좀 하자. 좀 따로 떨어뜨려 놓고 네 단계로 좀 기억을 해달라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피루부산의 산화, 시트르산 회로가 TCA 회로죠. 그래서 해당 과정 산화적인 산화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을 해서 문제를 만든 거예요. 이 중에서 ATP를 생성하지 않는 것은 피루부산 산화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문제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문제풀이 191번 진행할 때
피루부산의 산화는 ATP 생산 안 한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이 문제 이제 설명을 하면서 191번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제가 만든 거예요. 왜냐면 어렵게 공부를 해야지. 어렵게 문제를 만든 거지만 제가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이때 ATP 나오고 왜? ATP 개수를 세야 되거든,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지를 명확히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파트에서 ATP가 나오는지를 꼭 체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마찬가지 TC의 회로 얘기하면서 ATP가 어떻게 어디에 사용되는지까지 그림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했던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13번 뒤샘근 위축증. 우리가 이제 요 관련해가지고 돌연변이 파트에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그거를 포장한 계산 문제였어요. 계산 문제.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에 계산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 계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근육 조직에 소실되는 특징을 보여주는 성염색체 열성 질환이다라는 게 이게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였어요. 성염색체 열성 질환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흔한 생명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는 것까지도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아, 생명과 똑같구나. 근데 여자 A랑 남자 B는 뒤센 근위축증은 없지만 정상이라는 얘기네. 이들 첫 아들은 이 질병을 가지고 있대. 아, 여자 A는 둘 다 두 명, 이제 남자 여자가 둘 다 정상이면은 다 정상 아들밖에, 정상 딸밖에 안 나오겠죠.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 X-랑 Y가 만나게 되면은 아들이 질병을 갖게 되겠죠. 그죠? 아, 이런 형태겠구나. A와 B가 두 번째 아이를 갖게 될 경우에 이 아이가 뒤센 근위축증을 가질 확률은 얼마인가? 이제 계산 문제였어요. 어떻게 계산하냐? 그냥 하면 돼. XX, XY, X-X, X-Y 이렇게 하면 되지. 오케이.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뒤센 근위축증을 가지고 있는 누구? 얘밖에 없잖아. 그럼 전체 4명 중에서 1명, 4분의 1이겠네요. 괜찮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봐봐요. 제가 모의고사 문풀할 때 저는 어렵게 냈어요. 그죠? 아마 이걸 제가 기억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풀게 시킨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 그때 그 당시에 그 수험생분들의 표정이 기억이 나요. 아, 이게 뭐지 하던. 그죠? 문제를 어렵게 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8번의 디귿번 보실게요. 디귿번 보면은 이게 이제 성염색체 열성 유전이었거든요. 그럼 성염색체 열성 유전인데 라가 태어날 때 유전병을 가진 남자의 확률은 4분의 1이다 해가지고 확률 계산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얘기는 기억 니은은 이제 여기서 생략이 되고 디귿번만 선지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문제화 시킨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다면 이 문제 마찬가지 쉽게 해결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자꾸 제가 입버릇처럼 여러분 쉽게 해결했죠? 하긴 하는데 아마 쉽진 않았을 거야. 그죠? 갑니다. 14번 보기는 신경계의 구성을 간략하게 표현을 한 모식도래요. 지금 그림 보니까 감각기랑 반응기의 감각 입력과 운동 출력 해가지고 A로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통합이라고 돼 있는 요 친구가 그림상에서 이제 얼굴이 그려져. 이게 잘 흐릿해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시험지상에는 뇌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뇌. 그러니까 뇌, 즉 중추신경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말초신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파악을 하셨을 거야. 자, 볼게요. 1번 혈액뇌장벽 또는 혈뇌장벽이라고 하죠. 모세혈관 내피세포를 통해 물질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혈액에 존재하는 유해물질로부터 A를 보호한다. 혈액 뇌장벽이잖아. 그러니까 뇌를 보호하겠지. 그러면 중추신경계를 보호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A가 틀렸고 2번 A의 운동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분되며 이거는 맞아. 근데 구분할 때 구분이 조금 잘못되긴 했어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구분 같은 경우에 조금 복잡하긴 하죠. 근데 아무튼 그렇다고 넘어가자. 싸움 도주 반응은 부교감 신경에 해당한다. 싸움 도망은 뭐예요? 내가 긴장했을 때, 화가 날 때, 짜증날 때 이런 거잖아. 그러면 교감 신경이라고 해야 맞지.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감내 시상하부에 의한 영향이기 때문에 B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2번은 전반적으로 좀 틀린 내용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미세악교 세포는 죽었거나 손상된 세포의 잔유물과 세균으로부터 비를 보호한다. 제가 악교세포 파트 설명할 때 이 전체 악교세포 그 세포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각각 기능 다 설명했어요, 제가. 기능 다 설명했고, 그 중에서 미세악교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신경계에 있어서 일종의 방어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설명까지 했습니다. 맞네. 세균으로부터 보호한다. 방어작용이겠죠. 맞는 설명이네요. 4번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은 B에서 방출되며 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아니죠. 아세틸콜린은 뉴런이라고 하면 모든 뉴런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뉴런이 있기만 하면 아세틸콜린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 뉴런을 이렇게 지칭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각 입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감각 뉴런 얘기하는 거고, 운동 출력 같은 경우에 반응기가 골격근이기 때문에 채성 운동 신경이겠죠. 그럼 채성 운동 신경이든 그 다음에 감각 신경이든 둘 다 뭐를 방출해? 아세틸콜린을 방출할 수 있어요. 오케이. 발견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네. 그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예요. 저도 문제에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을 했었어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도 있네요. 133번 설명하면서 제가 악교세포 기능을 설명을 했어요. 제가 다 모니터링해서 확인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식세포 작용을 하면 면역 기능을 한다. 이제 방어작용이죠. 그럼 뇌실막세포가 아니라 누구? 그렇지, 미세악교세포다라는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보시면 다 기능이 나와 있죠. 이 문제 풀면서 신경악교세포에 대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유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죠. 자, 근데 어렵진 않았어요. 원소의 인이 식물에 필요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인이면 요거 얘기한 거죠. 피, 원소기호 피. 그럼 피를 포함하고 있는 게 누구냐? 그럼 이 문제에서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했으니까 포함하지 않는 걸 찾아라 이 말이겠네. 자, 일단 봐봐요. 엽록소. 이건 잘 모르겠어. 그럴 수 있어. 엽록소는 좋아. 물음표 치고 지나가. 세포막을 구성한다. 그치. 얘 인지질이잖아. 우리가 인지질은 인을 포함하는 지질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 핵산을 구성한다. 그렇지. 염기, 당, 인산이 포함되어 있잖아. 오케이. 인 있네. ATP 마찬가지. 염기당 인산인데 인산이 3개일 뿐인 거잖아. 그죠? 그럼 다 뭐가 존재해? 인이 다 존재해. 그럼 엽록소는 뭐냐? 일단 요걸 엽록소가 몰라도 답은 1번 체크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마그네슘입니다.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요. 마그네슘. 괜찮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점. 그죠? 해설 되게 빠르죠? 할 게 없어. 자, 16번. 아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다면 16번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니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반적인 자료를 보시면은 자료가 복잡하기도 하고 각각 기억과 니은이 뭔지도 이해를 해야 하고 파악을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자, 봅시다. 보기 1은 세포에서 G단백질 결합 수용체, GPCR, 우리 많이 했죠. 에 의해 단백질 인산화 요소 C, PKC가 활성화되는 신호 전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GPCR과 결합하는 신호물질이고 니은은 G단백질에 의해 활성화되는 효소이다. 보기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골라봐라. 자, 볼게요. 자, 보면은 PKC가 지금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GPCR이 이렇게 있고요. 이 GPCR이 리간드가 와서 결합을 하면 G단백질이 활성화되면서 니은에 영향을 준대요. 그럼 니은에 영향을 주면은 이게 PIP2랑 DAG로 두 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친구 PIP2가 DAG랑 IP3로 바뀌죠. 그러면 DAG가 이렇게 가서 영향을 주고, IP3가 여기에 있는 소포체에 영향을 주면서 소포체 내강에 존재하고 있던 칼슘 이온이 밖으로 방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친구였어요. 괜찮죠? 그리고 칼슘 이온이 2차 전령자로서 기능을 했고 PKC 효소가 활성화된다. 그죠? 그럼 좋아. 상황 파악했어. 그러면 기억이 GPCR에 결합하면 수용체는 G단백질과 결합하고 그 결과 GDP가 GTP로 교환되어 G단백질이 활성화된다? 그죠? 맞는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다음 니은은 포스포라이페이스이다. 그죠? 요게 우리가 PLC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정확하게는 포스포라이페이스 C라고 많이 불러요. 맞고 디귿. 칼슘 이온은 능동 수송에 의해서 소포체에서 세포질로 이동한다. 칼슘 이온이 능동 수송을 한대. 아니죠. 뭐예요? 소포체에 있던 칼슘 이온이 밖으로 방출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득 쌓여 있다가 IP3가 딱 때리면은 확 하고 나오는 거야. 그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능동 수송이 아니라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이 정답이니까 1번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문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은 단원별 문제풀이 184번 보시면은 세포막 수용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내가 해놨죠. 1번 단백질 결합 수용체 GPCR은 신호물질이 결합하면은 GTP가 GDP로 교체되면서 G단백질이 활성화된다. 이제 틀린 표현 적어놨죠 제가. 근데 이러면서 제가 이건 서로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GDP가 GTP로 교체되는 걸로 기억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문장이 기억만에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 똑같잖아요. 똑같아. 저도 놀랬어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RTK나 다른 것도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 개념서에 보시면은 설명을 적어놨어요. 이렇게 PIP2가 세포막에 있는데 인질 분해 요소인 포스포라이페이스 C, PLC라고 하죠. DAG랑 IP3 분해되고 DAG는 이렇게 남아있고 IP3는 세포질로 간다. 설명에 나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17번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아니죠. 이거 우리가 바이러스 파트 설명할 때 했었어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 안 하고 뭐 한다? 숙주 내에 들어가야 기능한다. 그 다음에 유전 물질인 핵산을 갖는다. 뭐예요? 그렇지. 얘는 핵산을 갖기 때문에 돌연변이나 그 다음에 진화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건 맞고요. 세포구조 아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제가 이거 되게 강조 많이 했거든요. 세포구조가 아니라 가지고 낚시 문제로 바이러스는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세포 구조조차 아니기 때문에 얘 뭐라 할 수 있다? 세포 구조를 갖는다, 세포 분열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는 우리가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이름이죠. RNA를 주용으로 DNA, 이게 레트로바이러스라 그래가지고 제가 HIV는 조금 외워주면 좋겠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책에도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죠. 단백질 감염인자로서 뇌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단백질 감염자 누구? 그지? 프라이온 얘기하는 거죠. 틀렸네. 정답은 니은, 리을. 했죠? 니은, 리을에서 2번 되겠네요. 자, 제가 모의고사 문풀할 때, 자, 보시면 밑줄 꺼놨죠? 바이러스 RNA는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이다. HIV 얘기하는 거죠. 바이러스 RNA는 숙주의 역전사 요소를 이용해서 이중가닥을 DNA를 만든다. RNA가 DNA를 만든다고 돼 있네. 그죠? 그 다음 밑에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한 거. 요거부터 볼까? 요게 아까 맨 마지막 미음번 선지죠. 미음번 선지의 프라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골라라 했죠. 단백질로만 구성된 감염성 유발 병원체이다. 그죠?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 81번에서도 바이러스 특성에 대해서 기억하라 그래가지고는 바이러스는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했을 때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 왜? 세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숙주의 효소랑 물질내사 기구 이용해서 숙주 안에서는 물질내사 한다. 그죠? 스스로는 할 수 없다. 돌연변이가 나타난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핵산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오케이. 좋아요. 제가 좋아요. 넘어갑니다. 자, 18번 양막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제가 이제 물론 양막류만 단독으로 문제를 낸 거는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 파충류의 양막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충류는 뭐가 존재한다? 그치? 양막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설명을 하려고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한 거고, 그 이외에 육모막, 양막, 요막, 난황낭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좀 더 깊게 어렵게 문제를 만든 건데, 근데 여기서 문제 물어보는 그냥 단순히 양막이 있냐 없냐, 양막
류로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누구냐, 이걸 찾으라는 문제였어요. 그럼 일단 봅시다. 바다 거북, 그냥 이렇게 편하게 거북이죠. 거북이는 파충류고요. 파충류. 그 다음 칠성장어, 우리 외웠잖아. 원구류. 그 다음에 도롱뇽, 이게 뭐야? 양서류. 그죠? 자, 요걸 통해 가지고 양막류를 찾는 거야. 그러면 밑에 제가 그림, 우리 그 하이클래스 생물의 척삭동물에 관련돼 가지고 강을 비교한 표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세 가지였잖아. 파충류, 원구류, 양서류. 파충류, 양서류, 원구류. 그죠? 그러면 무양막류, 아, 이거 아니구나. 요 밑에 거죠? 무양막류, 지워갈게요. 그 다음에 유양막류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칠성장어랑 도롱뇽이 해당 사항이 아니니까 아닌 걸 골라라 했으니 3번이겠네. 괜찮죠? 오케이. 좋았다. 우리 책에 다 나와 있다. 다음 19번. 사람의 소화를 조절하는 호르몬에 대한 작용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래요. 자, 이걸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은 빠르게 푸셨을 거야. 가스트린은 위산의 분비를 촉진한다. 맞는 표현이고. 콜레키스토킨이 하든 콜레시스토킨이나 똑같은 물질이에요. CCK는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세크레틴은 췌장의 중탄산염 분비를 촉진해서 강산성의 음식물을 중화시킨다. 그죠? 그래서 음식물이 십이지장 통해 소장을 넘어갈 때 중화시키는 기능이었죠. 세크레틴은 위에 가스트린을 분비를 촉진한다. 아니죠. 가스트린은 뭐 때문에 위벽으로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위벽을 자극할 거 아니에요? 그 자극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이거를 단원별 분풀 호르몬 파트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칠판에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호르몬, 뭐 갑상샘이든 뭐 부신이든 이자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도 우리 좀 기억을 하자 해가지고 제가 심장, 위, 소장, 콩팥, 간, 골격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들 다 정리했어요. 싹 다 정리를 했어. 그리고 칠판에 필기까지 해주고 사진 찍어서 가서 공부하라. 필기를 다시 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라. 라고까지 했었어요. 그 나와 있잖아. 콜레시스토킨이 있죠. 가스트린 있죠. 그죠? 세크레틴 여기 있네. 다 나왔잖아. 위액 분비, 중화, 쓸개즙 이자액 분비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만 공부했어도 한 문제를 맞췄다는 거야. 괜찮죠? 한번 필기했던 걸로 좀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도 몰랐어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직접 필기한 겁니다. 직접 손으로 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특정 식물 호르몬 A 농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한 거고, A 호르몬에 대한 보기 2의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고, 단 실험은 빛이 차단된 안소에서 진행되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호르몬 A의 영향이 뭔데? 보기 1번을 보니까 농도가 점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할수록 높아지고 있죠. 그럼 농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 처음에 빳빳하게 서 있었는데 점점 휘어지면서 줄기의 굵기가 굵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중반응하고 있구나. 삼중반응. 삼중반응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그렇지. 에틸렌이라고 하는 기체에 의해 일어나죠. 그리고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뭔가 이제 노화를 촉진하고, 그 다음에 잎의 탄리, 그 다음에 우리 그거 기억나시죠? 그 과일 같은 거, 햇과일, 예를 들어 사과같이 초록색 사과로 되어 있는 거를 다른 과일하고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봉지에 싸놓으면은 얘가 빨갛게 익어요. 익게끔 한다는 거는 과일을 성숙시킨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한쪽 과일에서 나왔던 에틸렌에 의해 가지고 그 햇과일 사과를 활성화시킨 거야. 괜찮아요? 오케이. 자, 기억, 노화, 잎의 탄리, 그 다음에 과일 성숙, 그거 나와 있네. 이게 바로 에틸렌의 기능이죠. 니은, 줄기와 뿌리의 분열과 분화를 촉진하며 견눈 생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이 누구예요? 그치? 아까 공부하셨던 분들은 바로 나왔을 거야. 사이토키닌이었죠. 분열과 분화라는 게 세포 분열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사이토키닌의 기능이라 그랬었죠. 디귿, 줄기 신장의 둔화, 줄기의 비후화, 그리고 줄기의 수평 생장을 유도하는 호르몬. 그지? 둔화,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옆으로 비후화, 두꺼워지게 하고, 수평 생장이면 옆으로 자라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다 뭐야? 삼중 반응 설명하는 거네. 리을,
동물의 성 호르몬과 화학적으로 유사하여 세포 신장과 분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다. 와, 그죠? 요거 우리 교과서에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누구야? 브라시노스테로이드잖아. 브라시노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라 그랬었어요. 왜? 성 호르몬도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그죠? 오케이. 자, 우리 봐요. 식물 파트, 우리 교과서 식물 파트에 보면은 삼중 반응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게 이제 우리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에틸렌에 관련된 거다. 신장 속도 감소, 비후화, 옆으로 자라도록 한다. 삼중 반응. 그다음 밑에 정당 우성의 조절이라서 사이토키닌이 견눈 생장을 촉진하고 옥신에 대한 반작용한다 라는 설명 적어놨죠. 오케이. 맨 마지막 브라시노스테로이드, 동물의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다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아까 리을번에 동물의 성 호르몬과 화학적으로 유사하여 세포 신장과 분열을 유도한다. 그죠? 오케이. 자,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때까지 홍보했어요. 약간 뭐 반 농담 반 진담인데, 아마 시험을 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아마 공부를 꼼꼼히 하셨다면 제가 볼 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95점 이상은 나왔을 것 같아요. 한두 문제가 걸렸을 뿐인 거야. 그래서 합격선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 유기적인 내용을 잘 기억을 못하고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성적이 조금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막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총평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전반적으로 좀 쉽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진짜 정말로 야 이건 뭐지 싶은 문제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설 강의를 해드렸고요. 이미 시험을 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이제 뭐 다음에 뭐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좋은 성적 다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도 이제 이미 강의를 들어보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사실상 거의 나왔다고 다 봐야 되겠죠. 물론 문제가 완벽하게 똑같은 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 건 이제 사실 그게 만약에 완벽하게 똑같으면은 제가 돗자리 깔아야 되겠죠.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선지를 문제화시키거나 대부분의 내용들을 이미 단원별 문제풀이, 모의고사 문제풀이, 그 다음에 뭐 개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100% 출제됐다, 100% 다 적중했다, 뭐 이렇게 뭐 적중이란 말은 좀 나쁘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서울시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전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